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진행의 권미란입니다. 요즘 챗 GPT 열풍에 좀 가려져 있지만 연초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었습니다. 바로 CES 2023에서 향후 시장을 주도할 기술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를 꼽았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CES에서 다양한 AR, VR 기기가 공개돼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들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인 AR, VR, MR 등 XR 기기들이 출시가 되고 메타버스가 게임과 엔터를 넘어서 헬스케어, 의료, 가전, 자율주행, 군사, 또 일반 여러 산업 분야들까지 전반적으로 적용되면서 전 산업에 끼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2,233억 원을 지원하고요. 또 우리나라 메타버스 특허 출원은 전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오늘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시고 초실감 현실이 온다, 메가 트렌드 X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한때 메타버스가 뭐냐는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죠. 이 네. 메타버스처럼 정말 뭐 우리가 예전에 베이컨의 시장의 우상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부르시는 분마다 다 다르게 대답하는 키워드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키워드의 정의를 할 것이냐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 국책 연구했었는데 이 메타버스의 정의와 관련돼서만 한 달 넘게 이제 정의를 찾았었고 거기에 있는 게 뭐 한 수십 년 동안 30, 40개 이상의 정의가 있어서 뭐 그런 것을 정리하는데도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은 얘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정의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같이 보고서에서 정의했었던 거는 단어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 일단 물리적 삶과 디지털 삶이 융합된 공간에서 그죠? 다양한 주체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가상 공간의 집합체. 어렵죠? 네, 실제로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에 있는 좀 함의들이 있는데 그만큼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가상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과 현실이 뭔가 실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적용을 하거나 우리가 마치 현실에 있지만 가상에 있는 것 같은 혹은 가상에 있지만 현실에서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어떠한 엔터테인이나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하나의 공간 혹은 여러 개 공간의 집합체라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활동 공간이 다양해졌고 넓어졌고요. 그렇죠. 또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그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는 뭐 어린이들은 굉장히 또 익숙하게 그렇죠. 이 세계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산업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게 각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하는 바에 따라서 이 시장을 상당히 작게 볼 수도 있고 상당히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른바 요즘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보통 크기를 살펴보면 2021년에 시장 규모를 약 한 179조 원 정도, 그러니까 1,485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역시 게임이든 뭐 AR, VR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한 확산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30년이 되면 약 1,85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소위 웹3나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까지 다 포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게 게임 중심이었는데 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광고나 클라우드, VR 산업처럼 다양한 형태로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초거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웹 2.0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다음 또 버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산업도 활성화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상 융합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상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융합되어 있는 경제에서 실제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법안이 중요한가요?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상당히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왜 법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메타버스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새로운 가상의 세계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 세계에
우리가 적용하는 똑같은 어떤 그 법을 적용할 것인가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SF 어떤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오히려 현실에서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주는 곳으로 우리가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세계로 정의했을 때 정말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도 이제 한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우리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바타라고 하는 보통의 이제 캐릭터를 가게 되는데, 이 캐릭터를 보통 고르실 때 보면은 남자분들이 꼭 남자만 고르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여자 캐릭터를 고르시기도 하고요. 네, 부캐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부캐를 고르게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별도 다르게 고르거나 혹은 아예 성별이 없는 이러한 아바타를 고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냐면, 그것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결국 일반인 사람일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라서 난 진짜 여자친구인 줄 알고 뭔가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만나면 남자거나, 혹은 이제 미성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인이거나, 뭐 이런 실제 현실과의 연결될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메타버스라는 걸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면 이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문제에서도 법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 우리가 가상 경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뭐 웹 2.0 때 우리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이런 걸 썼었는데, 뭐 도토리는 그걸 쓰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특정 어떤 미니룸을 꾸미는 데만 썼었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나오는 토큰이나 여러 가지 웹3에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토큰들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거나 다른 화폐와의 교환 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에서의 이 금액적인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법안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움직일 때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혹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 예를 들면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을 실제 싸움이랑 똑같이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게임이니까 그냥 봐줘야 될 것이냐처럼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처음부터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시작하면 산업이 발전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산업을 키우는 정책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러한 산업이 컸을 때 이것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것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연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활성화하는데 사실 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버스는 거품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또 붐이 일어났다가 그쵸.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붐이 일었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유는 역시 코로나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미 2000년 초에도 존재했던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 최근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와 이거 새롭다, 놀랍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키워드는 쭉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을 맞이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현실이 이제는 어떠한 그 비대면 플랫폼을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즘에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들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못하고 강의를 못할 때 온라인 플랫폼 시장들이 상당히 성장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풀리고 오프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시대가 먼저 이 기술을 좀 필요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거품이 꺼지고 다시 어떠한 기술에 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비단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러한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IT 전문 전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네.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산업의 그 실제 키워드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소위 거품이 끼고 그 다음에 거품이 꺼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안정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것이고요. 흥미롭게도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2022년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품이 차오르는 모습을 이제 2022년에 보여줬고, 이제 전반적인 사이클로 보면은
아직 좀 더 가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인공지능의 발전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우리가 챗GPT나 이런 얘기하면서 아 이거 정말 써먹을 수 있네라고 하지만 네. 2016년에 알파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놀랐었는데 그 다음에 또 거품이 많이 꼈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인공지능이란 기술은 그럼 2016년에 알파고 때 뜬 게 아니라 원래는 1950년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인프라나 산업의 현장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이 컨셉을 이제 갖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 실현되진 않았었죠. 그래서 한 1990년대,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약간 사기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구현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이 안 됐었죠. 근데 그러다가 2016년에 우리가 알파고를 맞았고 뭐 2014년 이럴 때부터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이 되고 또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기술들이 지금처럼 성장해서 챗GPT 같은 놀라운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 역시도 2000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컨셉적으로는 이야기되어 왔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사용했을 뿐이지 여전히 이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 완성되거나 뭔가 여문 기술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냉정하게 또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을 뒀었던 알파고 등장 때 정말 외계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좀 이질적이었는데 이제는 AI 기술이 정말 전 산업에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핫한 분야 가운데 로봇도 있잖아요. 네.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의 두뇌가 AI가 담당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메타버스도요. 이렇게 오늘 방송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메타버스 시장의 개화 필수 조건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개념이 CPND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CPND라고 하는 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네 가지 층위로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것들 처음에 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층위만으로는 메타버스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웹3 혹은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을 보통 웹 2.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웹 2.0은 우리가 과거에는 인터넷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컴퓨터에 썼을 때 그때는 그냥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바일로는 우리가 정보를 소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현상들을 온라인에 막 이야기하는 게 웹 2.0입니다. 네. 근데 웹 3.0이라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거래들이 거기서 아주 쉽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결국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 웹3, 웹 3.0 시대에 맞는 기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경제구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구조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연구 프레임을 잡았었는데 이게 뭐냐? 콘텐츠, 경제체계, 플랫폼, 인프라 이 네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CPND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CEPI, 그러니까 CEPI, 뭐 CEP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콘텐츠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은 콘텐츠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경제체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반에서 우리가 수많은 곳들을 움직일 때 필요한 어떠한 경제 뭐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가상 화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설명하신 뭐 게임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뛰어노는 어떠한 뭐 온라인의 어떤 서비스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우리가 접속하게 된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VR이나 AR 기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게 하는 어떠한 그 5G 기술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기술이나 망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하나의 요소만 잘 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CEPI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럼 이 CEPI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가 이야기도 좀 드리면 결국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는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상의 데이터나 요소를 통해서 콘텐츠가 생성되고요. 네. 그것을 이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콘텐츠의 자산화를 한다는 게 이코노미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뭔가 콘텐츠를 올리면 그 콘텐츠에 대해서 광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올린 사람들이 돈을 받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렸을 때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는 유튜브, 구글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좀 억울해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쓸 때 페이스북에 글은 우리가 올리고 정보는 우리가 올리는데 결국에는 그 글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돈 버는 건 플랫폼 사업자인 페이스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웹3라고 갖는 철학들은 내가 올린 글이나 내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는 형태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콘텐츠가 자산화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콘텐츠, 경제 시스템의 서비스화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이런 도구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의 현실, 그러니까 그래픽이 엄청 화려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G 혹은 6G 같은 어떤 연결을 강화하는 초저지연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끼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뭐 햅틱 수트가 있는 뭐 어떤 전동이 나오거나 뭐 내가 움직였을 때 요 손에 어떤 느낌이 나오거나 네. 혹은 최근에 이번에 CES에서 향 맞는 것들, 그러니까 향을 디지털화하는 것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인프라의 요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 자료를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의 밸류체인을 나눈 자료도 있는데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네. 더 또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또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증권사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CPI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거 제가 이제 열심히 작성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거 다음으로 네. 이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와닿는 용어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통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들이 되는 건데 뭐 통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5G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솔직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볼 때는 이 5G 기술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 뭐 아니면 데이터가 빨리 온다 말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경험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5G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속도가 빠르다가 아니라 1대 N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만약에 앞에 차와만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왜냐하면은 신호등하고도 자율주행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앞에 차뿐만 아니라 앞에 차량도 연결돼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사거리라고 치면은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오는 차량도 연결돼야 되고 왼쪽에 오는 차량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4G LTE 기술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4G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1대1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랑 이 옆에 있는 자동차가 연결돼 있으면 그 상태에서 얘가 실시간적으로 바로바로 신호등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받아오진 못해요. 근데 5G부터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1대 다 혹은 뭐 1대 N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의 디바이스가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센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가상으로 있지라도 하나의 공간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위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가상에서도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제 센서랑 이 센서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5냐 6G 같은 기술이 여러 개를 연결하는 기술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기술은 요즘에 모든 인공지능이든 모든 서비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과거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놓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아주 빠르게 연산을 하거나 움직일 때 이 클라우드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역시도 이제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끼고 뭐 그다음에 뭐 입고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일 텐데 기본적으로 뭐 VR이나 AR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주 고화질로 보여야 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좋고 플랫폼이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는 어떤 공간들을 이제 보통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뭐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뭐 이런 네. 녀석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 역시도 넓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플랫폼이 아주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3D 엔진, 디지털 트윈, 뭐 VFX, CG 기술 이런 것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CPI, 콘텐츠, 경제 시스템, 플랫폼, 인프라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 또 많이들 강조하시더라고요. 딱 썼을 때 뭔가 이질감이나 어지러움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의 화질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이 디바이스가 많은 사람들의 선택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제일 큰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은 왜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오는데 메타버스는 오지 않느냐? 심플합니다. 하드웨어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VR 기기가 최근에만 연구된 게 아니라요. 1970년대부터 연구됐었어요. 근데 그 1970년대 때의 디바이스를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 혹시 안경 맞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안경점에 가면 우리가 안경을 실제 맞추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안경의 도수를 체크하려고 약간 꺼벙이 안경처럼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 안경 같은 걸 끼잖아요. 그 안에다가 도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여러 개의 렌즈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게 원래 이 VR이나 AR 기계의 처음에 원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두껍고 어지럽고 이런 것이죠. 근데 항상 이 VR 디바이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겁더라도 고화질이나 아주 좋게 품질을 만들 것이냐, 혹은 가볍게 만들면서 품질을 버릴 것이냐. 이 두 개에서 이 어느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좋은 화질을 내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시간 이상 차면은 목도 너무 아프고 열도 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걸 쓰면 가벼운 거는 몇 시간이고 찰 수 있는데 이걸 치면 이거 나 그냥 현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떠한 몰입감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용성을 중간 정도에 차용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렌즈를 정말로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우리가 광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뭐 인공지능이 잘 안 된다. 그럼 옆에다가 장비를 막 붙이면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 디바이스 하드웨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폼팩터나 방식을 바꾸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연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이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가서 만들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뭔가 빠르게 연구되지 않는 참 어려운 분야이자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의 전제 조건은 이런 디바이스 기술력의 고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요. 웹 3.0에 꼭 필요한 디바이스와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인데 이 분야의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출시됐을 때 엄청난 그 독점 효과를 가져갔고 그렇죠. 또 많은 경제 효과를 가져갔던 것처럼 큰 그런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 엄청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나온 게 이미 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XR 동맹을 구글과 퀄컴과 맺어서 네. XR 생태계를 열겠다라고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 밝혔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AR은 연기했습니다만 MR 기기를 상반기 혹은 늦어도 3분기 내에는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MR, VR, AR, XR 이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또 분류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AR하고 V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썼을 때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VR이고요.
썼는데 밖이 잘 보인다 이러면 AR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AR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의 HUD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동차의 디스플레이에 뭔가 정보가 뜨는 것들. 그거 넓게 보면 그게 AR입니다. AR이라고 하는 게 Augmented Reality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증강.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떠한 감각을 더하거나 하나의 차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는데 현실에서 뭔가 정보가 뜨는 뭐 과거에 우리가 뭐 구글 글라스 같은 것들이 잠깐 나왔다가 지금 없어지거나 산업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안경 위에 뭔가 정보가 뜨는 이런 것들이 이제 A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R은 그냥 오롯이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완전 가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VR은 뭐 VR 체험 뭐 방광이나 아니면은 실제 뭐 VR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끼고 있으면은 우리는 재밌는데 밖에 분들은 이제 저희를 보면서 웃죠. 야 우스꽝스럽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 보면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네.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즐거운 것이죠. 몰입도가 엄청 높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두 개를 혼합한 개념이 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MR은 뭐냐? 어떨 때는 깜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선택하면서 좀 혼합되는 혼합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XR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터는 것을 요즘에 이제 X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XR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단순히 이제 여기서 XR이라는 보통 개념을 쓸 때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한 거냐면 보통 AR, VR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끼는 것, 그러니까 잠시 뜨는 그런 디스플레이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XR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끼는 장갑, 햅틱 센서가 있는 장갑이나 아니면 수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CES에서 계속 혁익선 받았던 테슬라 수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 테슬라랑은 상관이 없는 회사긴 한데 네. 어쨌든 테슬라 수트라는 걸 입고 실제로 뭔가 액션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FPS 총 쏘는 게임을 하면 저쪽에서 저한테 총을 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가슴 쪽에 전기 신호가 탁 와요. 그러면 하면서 이러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액션을 할 때 여기에서 전기 신호가 오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되게 기존하고는 새로운 느낌이네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올해 이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향기를 복제하는 이제 어떤 후각에 대한 것들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마치 우리가 지금 챗 GPT나 이런 녀석들이 사람이 쓴 글씨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처럼 향을 이제 마치 음원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음악도 보면 실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있지만은 이 컴퓨터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음파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위 비가청 주파수까지 다 들어가는데 향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느꼈을 때 향을 마치 그래프의 형태로 지금 표현하는 기술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연구되고 있는 향을 그대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것들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AR, VR, MR, XR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현실과 가상 세계를 얼마나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연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핵심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R, VR은 아마 게임으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증강현실, 포켓몬고 게임 그렇죠. 한때 엄청 열풍이었고요. 또 VR 가상현실은 요즘 뭐 마트나 이런 데에 가도 아이들이 줄을 서서 맞아요. VR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R은 혼합현실, 그리고 XR 같은 경우는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확장현실, 이 XR이 AR부터 MR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네, XR 시장은 이미 좀 많이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통합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XR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들이 있고 실제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XR 시장 자체가 2030년에는 전체적으로 1,700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헤드셋이나 이제 디바이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XR이 이미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폴더블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저도 폴더블 폰을 쓰지만 이 폴더블 폰이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와 신기하다였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폴더블 폰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좀 일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XR 기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VR, AR 이런 기계를 합쳤을 때 실제로 전 세계 판매량에서 폴더블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폴더블 이상으로 팔렸다라는 것은 이미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게 이런 신기하다 이거 새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VR이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씩 안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성장세도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뭐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CES 이번 2023에서 아주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VR이나 이 XR을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 게임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영역에서 이 소니라고 하는 전통의 게임 강자인 소니가 아주 이 VR과 관련된 디바이스를 잘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PS,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VR 2를 냈는데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몰입감이 좋고 사람들이 또 이걸 보면서 환호하다 보니까 확실히 엔터테인 요소에서는 이러한 XR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가형 시장에서는 한 30만에서 40만 원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만든 이제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만들었던 오큘러스 리프트가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고 최근에 페이스북이 좀 비싼 모델을 냈는데 비싼 모델은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끼더라도 뭔가 기존과 다르게 컨텐츠적으로 막 새로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역시 제일 기대하는 거, 저 역시도 한 5년째 혹은 길게 보면 10년째 소위 저희 시장에서는 떡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플이 언제 등장할 것이냐. 네, 그 얘기를 네. 이제 계속 10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올해는 이제 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초창기 시장은 결국에는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 메타의 오큘러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의 VR 이 두 개가 정말 시장을 거의 잡고 있었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완성도 있게 잘 만들고 또 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연동해서 잘 만드는 강자가 등장했을 때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갑자기 모두 다 정말 놀란 거예요. 갑자기 스마트폰 발표에서 우리는 XR과 관련돼서 이미 얼라이언스를 맺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오니까 정말 스마트폰 시장에서 10년 이상 계속 싸웠던 애플과 삼성이 이제 이 XR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냐. 이 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확실히 XR에 대한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뭐 2023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스마트폰 시대에 주도했던 애플과 삼성전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XR 시장에도 동시에 진입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니까지 또 가세하는 시장이 될 텐데요. XR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핵심 중에 하나는 디스플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꼈을 때 정말 화질이 좋다. 혹은 화질이 좋다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꼈는데 이거 다른 세상이네? 약간 그렇게 느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때 우리가 보통 OLED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원래는 이제 XR이 LED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 더 화질이 좋아야 되니까 OLED라고 하는 OLED, 마이크로 OLED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LEDOS라고 하는 형태의 패널들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아직은 양산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양산을 거의 성공한 데는 소니가 유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과 LG에서 이 OLEDOS 시장 패널을 좀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듈들 중에서 뭐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를 쓰는 결국 스마트폰에 있었던 어떤 모듈들이 이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은 좀 더 넓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탑재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카메라 모듈을 만들거나 디스플레이를 만들던 곳들은 이 XR을 또 새로운 승부처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서 OLED 연구나 시제품 개발에 상당히 이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센서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고 영화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센서 기술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왼쪽, 오른쪽도 보고 또 이걸 끼고 뭔가 움직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VR기기 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VR기기 처음 끼면은 이게 완전히 깜깜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카메라가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위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어떠한 위치나 센서에 대한 센싱 기술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제가 햅틱 센서라고 해서 결국 온몸에 뭔가 수트를 입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 또 주변 환경 정보에 대해서 이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제조기업들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좀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단순한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대면 수준의 높은 몰입감 혹은 제한된 장소에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레도스, 마이크로 LED, 카메라 센싱, 그리고 센서까지 네. 핵심 기술로 꼽아주셨는데요. 국내에서도 뭐 여러 디스플레이나 또 콘텐츠, IT까지 다 뭉쳐서 협의체 발족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의 반복이 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XR 시장 누가 뛰어들었는지 또 누가 뛰어들 건지 그 경쟁자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메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가 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상당히 디바이스가 저렴했어요. 저도 이제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네. 한 30만 원의 중순, 그러니까 3, 40만 원 중순이었고 그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게 또 사람들에게 상당히 놀라켰던 게 그전에는 있었던 기계들이 PC나 혹은 다른 것에 연결돼 있어야지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메타에서 나왔던 오큘러스 리프트는 이 기계 자체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별도의 연결 없이 이거 자체가 와이파이에 연결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가볍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좀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는 만들었는데 그럼 이 기계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상을 보거나 잠깐 체험하는 것 외에 원래 그들이 구현하려고 했었던 소셜, 그러니까는 원래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것을 뭔가 VR 현실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예상한 거가 잘 안 됐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어떤 그래픽 자체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VR 상황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기존하고 다른 가치를 느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었던 메타의 최근에 좀 비싼 기계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기계도 오히려 좀 더 무거워졌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계를 꼈을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혁신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실패하다 보니까는 확실히 예상보다 좀 부진한 출하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역시 기대하는 것이 야,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건 애플의 등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애플을 계속 얘기하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다른 회사들과 가장 비교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디바이스는 잘 만들죠. 근데 디바이스의 분야, 앞서 제가 CP&D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컨텐츠나 플랫폼 이런 관점에서 이 디바이스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드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요즘에 가는 길을 보면 디바이스에 더 집중하고 컨텐츠나 플랫폼은 제휴사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플의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움직이게 하는 플랫폼,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컨텐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도 어떤 아이폰과 그 노트북,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아주 이제 유려하게 연결하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뭔가 VR을 내게 되면은 VR을 낼 때도 뭐 운영 체제부터 시작해서 뭐 스토어, 그 다음에 다른 기계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워낙 충성 고객이 많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네. 가격이 높더라도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워치, 이제 애플 워치만 보더라도 애플 워치에서 상당히 비싼 모델들이 나왔었어요. 거의 한 200만 원, 150만 원 선의 모델이 있었는데 솔직히 처음 나올 때 그거를 얼마나 살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셔서 SNS에 인증을 하셨죠. 그만큼 이제 높은 충성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애플에서 나올 XR 기계의 가격은 한 300만 원 선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아마 애플이니까 사람들이 구매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시장 자체가 열리고 그 열렸을 때는 초고급 시장 말고도 저가 시장이나 다양한 형태들이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애플이 생각보다 지금 출시 예정보다 계속 예정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액션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이제 좀 제발 좀 애플 좀 빨리 나와라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도 싶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어떤 끝 혹은 둔화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포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오히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덜 팔리더라도 컨텐츠나 플랫폼으로 다른 유료 모델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는 디바이스 만들고 서비스하는 데는 서비스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XR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 끌고 갈 때 이것이 얼마나 안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많은 회사들의 기술이 조금 더 진화해서 빠르게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이유들로 삼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잘 만드는 이제 칩 회사인 퀄컴, 그죠? 그 핵심 칩을 만들고 있는 퀄컴, 그리고 이제 OS를 만드는 구글,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동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3, 4년 있을 때 과연 지금처럼 계속 스마트폰이 팔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들도 이제 어떠한 걱정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동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항상 뒤에 나섭니다. 네, 그렇죠. 뒤에 나서는데 네. 정말 또 완벽한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만큼 팬덤도 엄청납니다. 왜 저는 이런 기사만 보일까요? 미개봉 1세대 아이폰이 경매에 나섰는데 8,200만 원에 팔렸다. 그렇죠. 예, 이런 기사가 참 잘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애플 이 처음에 이 XR 기기 나오면 2대 사놔야겠어요. 그래서 미개봉으로? 한 대는 미개봉으로 한 30년 있다가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후대에 전해주면서 유산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앞으로 웹 3.0 시대에 네. 어떤 또 디지털 세계, 디지털 리얼리티를 열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뭐 일단 그 모바일 때처럼 네. 애플은 이제 모든 걸 다 하면서 진출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퀄컴과 구글과 손을 잡고 이제 그렇죠. 또 진출하는 그런 네. 똑같은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제2의 모바일 대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그 제2의 모바일 대전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애플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애플이 만들어낸 디바이스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준이나 기본이 될 것이고, 그 기본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계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나올 것이고, 또 어떤 회사들이 이 안에서 부품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이제 어떠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애플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의 주요 하드웨어 스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VR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고사양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일 큰 것은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지금 4K만 해도 와우 그리고 있는데 8K, 그러니까 8K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얼리티 원칩이 포함된 초고성능 반도체가 장착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기술을, 지금 그렇게 고화질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어떻게 보면 상용화할 곳이 소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홍채 인식 부분에서는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부적인 디스플레이 말고 외부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외부에는 마치 우리가 표정처럼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우리가 챗GPT 얘기할 때도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전용 반도체 칩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이 전용 반도체 칩이 기본적으로 애플이 최근에는 반도체도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M1 이상급, 그러니까 지금 맥북 노트북에 들어가게 되는 M2급이나 혹은 M1 정도의 CPU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뭐 D램도 16기가 이상, 그리고 무게도 한 200g 이상, 그리고 가격은 2~3,000달러 선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또 최근에 이 챗GPT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램들을 이 하이닉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애플 기계도 하이닉스 램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루머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건 애플이 잘하는 컨텐츠. 그래서 지금까지는 VR과 관련돼서 뭐 아니면 XR과 관련돼서 컨텐츠가 있더라도 이게 뭔가 이 전용 기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다까지는 솔직히 약했어요. 예를 들면 VR로 게임을 하더라도 그 게임은
기존에 있던 게임이 조금 확장될 뿐이지 꼭 이걸 꼈기 때문에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입감이 높아졌을 뿐이지 뭔가 새로운 경험은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과연 애플이 만약에 이러한 그 디바이스의 아주 짝꿍이 될 수 있는 전용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교육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애플에서 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 또 헬스케어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은 또 애플 TV라고 하는 본인들의 미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 TV와 또 이 VR과의 어떤 XR과의 연계성.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XR에서 뭔가 즐길 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큰 TV에서 뭔가를 더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도 있고요. 또 컨텐츠 차원에서 우리가 XR 기기를 통해서 스포츠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형태로 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애플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XR 헤드셋의 공급망부터 해서 또 적용 분야까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급망은 뭐 아직은 확실치가 않죠.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쪽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또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요.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예상에서 들어가 있고 소니나 또 TSMC 같은 기업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애플이 XR 헤드셋 공개를 일단 좀 연기한 상태인데 네. 삼성이 먼저 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럼 삼성이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은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 시간 안에 디바이스를 뭔가 딱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완벽한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중간재적인 형태로서는 좀 가능성을 보여주곤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것 역시도 애플이 뭐 딜레이가 되더라도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딜레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수급 형태를 보면은 정말 그 아주 좀 그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애플의 디바이스가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 특히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국내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중화권 업체들, 중국 업체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의 VR 기기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중국에서도 이 VR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거나 푸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XR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렇게 클 것으로 되는 상황에서 1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저가의 어떠한 중국 시장들이 깔리게 됐을 때 삼성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타이밍을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VR 기기에 대한 XR 기기에 대한 좀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타이밍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하니까 이 기기 출시 같은 경우도 타이밍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내에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하지 못한다면 삼성의 올해 또 선출시에 대한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XR 시장 개화 시 주목해야 할 섹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하드웨어 분야이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메모리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R이 일단은 확장이 됐을 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카메라, 3D 센싱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밑에서 인프라적으로 이것을 받쳐주는 클라우드나 컴퓨팅 파워 이런 데들에서 클라우드 업체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산업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있더라도 그 디바이스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컨텐츠나 플랫폼을 만드는 뭐 메타 플랫폼이나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센싱 기능이나 아니면 오감 중에 우리가 있는 촉각 외의 것들을 또 건드리는 것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증권사 자료 그 4가지 메타버스 관련한 영역에 들어가는 그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좀 펼쳐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나 XR 기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주식 차원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접근이긴 합니다만 소장님이 보시기에 중요도를 좀 그 순위별로 선정을 한다면 XR에서 주목할 섹터에서 지금 쭉 설명해 주셨지만 네네. 순위로 베스트 3를 좀 꼽아주시고 네. 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까 앞서서 봤던 그 네 가지 그 생태계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한번 꼽아볼까요? 네, 뭐 일단은 이 메타버스 산업 밸류별 국내에 있었던 인프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제일 큰 건 역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술은 생각보다 또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실은 이 VR 시장이 처음에 열렸을 때 이 하드웨어를 자체적인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몇몇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지금 하드웨어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 이 하드웨어 쪽을 하시는 데들은 오히려 디스플레이 말고 이 끼는 HMD 말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손에 차는 거라든지 다양한 다른 디바이스에 좀 연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혹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만들기 위해서 있는 모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게임 엔진이죠. 그래서 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엔진을 보통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네. 여기서도 냉정하게 말하면 국내에서 이러한 엔진 자체 기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니티나 어떤 언리얼처럼 자체 엔진 기술을 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부분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의 효과가 있고 이제 플랫폼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순서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드웨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원천 기술이 있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 다음으로 플랫폼 인프라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앞서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렸던 CEPI 그 이미지에 있는 블록들을 가지고도 좀 이 기술의 모듈들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CEPI에서 계속 우리가 약간 터부시하고 있는 요소가 이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터부시 되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터부시 되는 이유가 우리가 소위 코인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웹3 표현을 하지만 웹3에서 기존의 이런 경제 구조에 있는 어떤 토큰 이코노미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지금의 우리나라의 산업을 키울 때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나 블록체인을 쓰더라도 블록체인의 보안 말고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되게 뭔가 투기가 아니냐,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웹3에서 기존에 있었던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제라고 하는 요소나 이코노믹 영역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오히려 앞서서 제가 메타버스를 할 때 그런 법적인 거나 이슈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상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 토큰 그리고 이 경제,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가이드라인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오히려 이 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메타버스부터 XR 기기까지 중요한 영역들을 콕콕 짚어서 설명해 주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실감 현실이 온다. 메가트렌드 XR 알아봤는데요. 정말 새로운 경험을 주고 새로운 경제의 세계를 또 부여하게 될 그런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가상 현실 세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또 메타버스 세계를 더 보다 우리 생활로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는 선결 조건으로 XR 기기, 올해 글로벌 IT 기기 업체들이 이러한 XR 시장에서 펼칠 경쟁들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워야 산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